저는 이번이 네 번째 방문이에요. 솔직히 일본에 돌아가기 싫어요. 지금 한국으로 일본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여행사 JTB 조사 결과 일본인이 가장 가고 싶은 해외 여행지 3년 연속 1위. 하와이도 아니었습니다. 파리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화장품과 드라마에 열광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유명 관광지 대신 동네 카페를 찾았고 화려한 쇼핑몰 대신 한국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골목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인처럼 살아보는 것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인들은 한국의 어떤 모습에 이토록 빠져들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편집장님, 왜 한국 특집이 없는 겁니까?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같은 목소리인지 다른 목소리인지도 이제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사카의 봄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은 날이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저는 속으로 같은 결론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은 유행입니다. 유행은 반드시 지납니다. 그것이 제 30년 경험이 내린 판단이었죠. 편집장 자리에 앉은 지 12년, 현장 기자로 뛴 18년까지 합치면 꼭 30년이었습니다. 어떤 도시가 뜨는지, 어떤 유행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지, 저는 그것을 읽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굳이 커버로 올릴 이유가 없는 곳.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막내 기자 다나카가 편집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설문지 한 장이 들려 있었고 표정에는 뭔가를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다나카가 들어서는 순간 이미 알았습니다. 또 그 이야기겠구나. 이 녀석의 고질병이었습니다. 툭 하면 한국 특집을 들고 왔죠. 편집장님, 독자 설문 결과 나왔습니다. 한국 이야기면 나중에 하죠. 이번엔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올해 독자들이 가장 가고 싶다고 답한 해외 여행지 순위였습니다. 1위, 서울. 2위, 하와이. 3위, 파리. 저는 그 종이를 한 번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나카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이거 확실한 건가? 네. 3년 연속입니다, 편집장님.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즉각 반박 논리가 돌아갔습니다. 엔화 약세 때문에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거겠지? K-팝에 빠진 젊은 독자층이 일시적으로 쏠린 거겠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리에 누웠지만 눈이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하와이도 파리도 아니고 3년 연속 서울이었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챘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별거 아니요. 얼굴이 그게 아닌데.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한국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내내 걸렸습니다. 30년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아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밤새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실에 누구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설문지를 다시 펼쳐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가보겠습니다. 유행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이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인지 직접 보고 기사로 쓰면 됩니다. 30년 경험이 저를 틀리게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다나카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불렀습니다. 한국 특집 하겠습니다. 다나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편집장님? 대신 내가 직접 갑니다. 다나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놀라실 겁니다, 편집장님.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놀라는 꼴은 못 볼 겁니다. 그 말은 다나카에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한 말이었죠. 인천행 비행기에 오른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수첩을 펼쳐 맨 첫 페이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서울. 유행의 실체를 확인할 것.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오사카의 풍경이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저는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안국역 근처 숙소에 도착한 건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거리 곳곳에서 일본어가 들렸습니다. 카페 앞에서, 식당 앞에서, 골목 모퉁이에서 마치 오사카 어딘가를 걷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며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상 범위 안. 그리고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잠이 일찍 깨 숙소 근처를 걸었습니다. 봄이라지만 이른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골목에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코트깃을 세우며 큰 길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카페 앞이었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그런데 줄이 서 있었습니다. 10명, 20명, 30명. 패딩 깃을 세우고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조용히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부 일본어였습니다. 빵집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분류를 시작했습니다. SNS 유명 맛집, 오픈런 문화, 젊은 층 특유의 일시적 열풍, 설명이 됩니다.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걸음을 이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줄 맨 앞에 서 있던 일본인 여성이 드디어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갓 구워진 빵이었습니다. 여성은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온기를 느끼듯이,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행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드디어 만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 기억 하나가 불쑥 올라왔습니다. 신입 기자 시절 교토 어느 골목의 오래된 빵집 앞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른 아침이었고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갓 구워진 빵을 받아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30분을 기다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줄이 왜 서야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 빵집 앞 풍경이 그해 가장 많이 읽힌 제 기사가 됐습니다. 제목이 뭐였더라? 일본인의 아침을 완성하는 것들. 그런데 지금 서울 안국골목에서 내 나라 젊은이가 한국 빵집 앞에서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입니다. 아직은 우연이에요. 차가운 봄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두 손으로 빵을 감싸쥔 채 눈을 뜨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빵 하나를 먹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온 건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봄바람만 골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국역 골목을 다시 찾은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침대 끝에 걸터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빵집 앞 풍경 하나에 이렇게 오래 앉아있다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취재를 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된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오늘은 감정 말고 데이터를 봅니다. 숫자를 봅니다. 사실만 봅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과 어니언 카페가 나란히 보였습니다. 두 곳 모두 문 앞에 줄이 늘어서 있었고 그 절반 이상이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직업적 본능을 가동시켰습니다. 대기 시간을 어림잡았습니다. 최소 30분, 길면 1시간. 연령대를 살폈습니다. 2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 초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첩에 숫자들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데이터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수첩에 숫자를 적으면서 자꾸 눈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아무도 큰 배낭을 메고 있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바로 옆 경복궁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이 골목에, 이 카페 앞에 서 있기 위해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애써 털어내며 줄 중간쯤에 서 있던 일본인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중년 남성이 말을 거는 상황이 당황스러운 듯 잠깐 굳었다가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도쿄에서 왔어요. 관광이세. 여성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관광이라고 하기엔 그냥 오고 싶어서 왔어요. 이번이 4번째거든요. 저는 펜을 든 손이 잠깐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4번째. 왕복 항공권에 숙박비에 식비까지 4번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표정을 유지하며 계속 물었습니다. 왕복궁은 안 가세요? 여성이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갔어요. 근데 솔직히 그 다음부터는 여기 골목이 더 좋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서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서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으며 속으로 반박했습니다. 낭만적인 표현입니다. 여행자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라는 숫자가 계속 걸렸습니다. 골목 돌계단에 걸터앉아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번호표를 받아든 사람들이 근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꽃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오래된 한옥 담벼락을 손으로 쓸어보고 골목 어귀의 작은 잡화점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골목의 시간 안에 있었죠. 그때 제 옆 계단에 일본인 여성 둘이 털썩 앉았습니다. 스스럼 없이 어깨를 붙이고 핸드폰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앉아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엔 성수도 가보자. 나는 다음 달에 또 올 거야. 이번에 못 간 데가 너무 많아. 나도. 저번에 먹었던 그 닭 한 마리 또 먹고 싶다. 다음 달에 또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서울은 한 번 보고 끝내는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까운 도시를 다시 찾듯이 반복해서 오는 곳이었죠. 저는 골목 어귀에 서서 경복궁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웅장한 고궁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의 일본인들은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봤습니다. 담벼락을 봤습니다. 골목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때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5년 전이었습니다. 교토 취재를 나갔다가 만난 한국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토의 좁은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오래된 찻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낡은 간판을 사진에 담고 이름 모를 골목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취재하며 한 한국인 젊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일본 어디가 좋으세요? 여성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골목이 일본 사람들이 살아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기사에 그대로 썼습니다. 한국인이 살아난 일본의 골목들. 당시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동경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방금 전 카페 앞 여성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서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25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한국인이 교토 골목에서 느꼈던 것을 지금 일본인이 안국 골목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야 할지 당혹스럽다고 해야 할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반드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언급한 결론은 기자의 금기입니다. 그런데 손이 예전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아내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저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아직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참 이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음을 서둘러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교토 골목을 걷던 한국인 여성의 얼굴과 오늘 오후 안국 골목에서 번호표를 들고 한옥 담벼락을 쓸어보던 일본인 여성의 얼굴이 자꾸 겹쳤습니다. 이들은 관광이 아니라 생활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날 오후 안국 골목에서 내린 아직은 인정하기 불편한 결론이었습니다. 영동으로 향한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숙소에서 나오며 저는 속으로 오늘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어제는 너무 감상적으로 흘렀습니다. 25년 전 기억을 꺼내고 한국인 여성의 얼굴과 일본인 여성의 얼굴을 겹쳐보고 그런 것들은 기자가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명동은 데이터가 있는 곳입니다. 상권 분석, 방문객 수, 매출 구조, 숫자로 설명되는 곳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보고 깔끔하게 정리할 겁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미리 조사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코로나 시절 명동 공실률이 한때 40%를 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때 아시아 최고 상권이라 불리던 곳이 텅 빈 유령거리가 됐다가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보복 관광 심리, 엔화 약세로 인한 근거리 여행 선호, K-팝 콘텐츠 확산, 이 세 가지가 맞물린 일시적 현상입니다. 설명이 됩니다.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택시기사가 명동 입구에서 속도를 줄이며 말했습니다. 명동 처음 오세요? 취재차 왔습니다. 기자세요? 어느 나라에서요? 일본입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웃었습니다. 일본 분들이 요즘 명동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오실 때마다 명동 가자고 하시던데.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사가 차를 세우며 덧붙였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거기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아요.
신기하죠? 저는 요금을 내며 내렸습니다. 신기하다는 말을 택시기사한테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명동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이 넘쳤습니다. 넘쳐도 너무 넘쳤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노점과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그 사이를 오가는 인파가 어깨를 스칠 정도로 빽빽했습니다. 들려오는 언어가 일본어, 중국어, 영어, 태국어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 거리였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간판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깨달았습니다. 명품 매장이 없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몰리는 곳에는 반드시 고급 브랜드와 면세점이 있다는 제 공식이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토스트 노점이 있었습니다. 죽가게가 있었습니다. 올리브영이 있었습니다. 다이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마다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토스트 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철판 위에서 노릇하게 구워지는 토스트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줄은 15명쯤 됐고 그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일본인 젊은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유명한 곳인가요? 여성이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SNS에서 엄청 유명해요. 저 이거 먹으러 일부러 왔어요. 저는 토스트를 바라봤습니다. 빵에 계란을 얹고 소스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탄하게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일본에도 비슷한 음식이 있지 않나요? 있죠? 근데 이건 한국 토스트잖아요. 그게 다릅니까? 여성이 저를 바라보더니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다르죠. 여기서 먹어야 한국 토스트지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골목을 더 걸었습니다. 죽가게 앞 외국인 손님들이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신중하게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직원과 일본인 손님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거 맵지 않죠? 네, 전혀 안 매워요. 부드러워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한국 사람들이 아플 때 먹는 거잖아요. 직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수첩에 천천히 메모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아플 때 먹는 음식. 이 여성은 한국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일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냈습니다. 지나친 해석입니다. 죽은 그냥 죽입니다. 올리브영 앞에서 발걸음이 다시 멈췄습니다. 매장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쇼핑카트를 끌고 다녔습니다. 마스크팩, 선크림, 토너, 에센스를 집어들고 수량을 세어가며 담았습니다. 카트 가득 화장품을 담고 있는 일본인 여성 옆에 섰습니다. 일본에도 비슷한 제품들이 있지 않나요? 여성이 카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있죠? 근데 여기 제품들은 달라요. 직접 써보면 달라요. 믿을 수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반사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일본 화장품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한국 제품이 더 믿을만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카트 안에 담긴 제품들의 가격을 확인하고 환율을 적용해 봤습니다. 일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품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성은 여기서 사고 있었습니다.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소 앞으로 걸었습니다.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전부 일본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다이소라면 설명이 됩니다. 일본에도 다이소가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겠지. 그런데 뭔가 걸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한국 다이소는 일본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한국인이 서울에서 연 생활용품 가게가 시작이었습니다. 초기에 일본 다이소 산업이 지분 투자를 했지만 경영은 처음부터 한국 본사가 독자적으로 해왔고 2023년에는 일본 측 지분마저 전량 인수해 지금은 완전한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일본인들이 일본 기업이라고 오해하는 그 매장이 사실은 한국인이 만든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일본인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안도하려 했던 마음이 오히려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골목 끝 계단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쳐 아까 세워둔 설명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고복관광 심리, 엔화 약세, K-팝 콘텐츠 확산. 저는 그 세 가지를 적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다이소 앞줄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도쿄 드럭스토어를 취재하러 갔다가 카트 가득 화장품을 담고 있던 한국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박스째 사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그날 동료 기자 수즈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제품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러 오지. 스즈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일본 제품이 좋으니까 당연한 거죠. 뭐?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세계의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앞서 있고 한국이 배우러 오는 것. 그것이 당시 저의 세계였습니다. 지금 명동 올리브영 앞에서 일본인들이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박스째 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스즈키에게 했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제품이 없나 봐. 지금 이 사람들이 한국 올리브영 앞에 서 있는 이유가 그것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다만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어둔 3가지 설명 위에 천천히 줄을 그었습니다. 지워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열어 한 문장을 썼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유행이 아닐 수 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종류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볼펜 뚜껑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약간 무거웠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서 명동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토스트 노점과 죽가게와 올리브영과 다이소. 화려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랜드마크도 없고 명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은 넘쳐났습니다. 코로나로 텅 비었던 이 골목을 다시 채운 것이 바로 그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처음 보는 형태의 관광을 목격하고 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스스로가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30년 경험이 처음 보는 것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동을 나온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수첩을 펼쳐 그날 메모한 것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유행이 아닐 수 있다. 그 문장 앞에서 저는 한동안 걸음을 멈췄습니다. 쓰고 나서 2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문장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야마모토 히로시. 사흘 본 것으로 30년 경험을 의심하는 것은 경솔한 짓입니다. 그런데 숙소 방향으로 걷다가 또 멈췄습니다. 약국이었습니다. 명동 골목 한쪽에 있는 작은 약국이었는데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약국 앞에 줄이라니.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원래 동선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 손에는 이미 가득 찬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한참 쇼핑을 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국 앞에서 또 줄을 서고 있었죠.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파스, 영양제, 마스크팩, 비타민, 소화제. 외국인 손님들이 바구니 가득 제품을 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박스째 구매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카운터 안쪽에 50대쯤 되어 보이는 약사가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틈이 생기는 순간 저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약사가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일본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라는 것을 알아챈 듯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요. 그 전에도 조금씩 왔는데 요즘은 아예 단골이 생겼어요. 단골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일본 손님들이 있어요. 올 때마다 같은 제품을 사가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일본어로 된 안내문도 따로 만들었어요. 약사가 카운터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쓰인 인기 제품 목록이었습니다. 한국어 제품명 옆에 일본어 설명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고 효능과 사용법까지 상세히 안내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내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도쿄 드럭스토어에 한국 관광객들이 몰려들던 시절, 약국마다 한국어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동전 파스 옆에, 류마치온 옆에 한국어 설명이 붙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봤습니다. 일본 제품이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러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서울 약국에는 일본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약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정렬되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흐릿했습니다. 그런데 윤곽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윤곽을 애써 외면하며 다시 걸었습니다. 골목을 더 걸으며 약국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3곳, 4곳, 5곳. 어느 약국 앞에나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진지하게 제품을 골랐습니다. 관광지 기념품을 사는 가벼운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항군표를 들여다보고 점원에게 효능을 묻고 수량을 꼼꼼히 세어가며 담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때 한 약국 앞에서 일본인 중년 여성이 점원과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 파스, 지난번에 샀던 거랑 같은 건가요? 점원이 제품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똑같은 제품이에요. 지난번에 효과 있으셨어요? 여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너무 좋았어. 남편 무릎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2박스 살 거예요. 딸한테도 하나 주려고요. 점원이 웃으며 진열대에서 제품을 꺼내줬습니다. 저는 박스를 받아들고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 여성의 표정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남편 무릎이 나아졌습니다. 딸한테도 주고 싶습니다. 이 여성은 그것 때문에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펜을 들고만 있었습니다. 쓰고 싶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는 순간 30년 동안 믿어온 것 하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썼습니다. 한국은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30년 기자 생활에서 현장에서 이런 문장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취재 중에 결론을 먼저 쓰는 것은 기자의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손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 옆에 작게 물음표를 하나 달았습니다. 아직은 결론이 아니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에 온 뒤 처음이었습니다. 잘 있어요? 잘 있지요? 거기는요? 서울이 어때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아직 모르겠어. 아내가 잠시 조용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르겠다고 하는 건 처음 듣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오늘 약국 앞에서 본 중년 여성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무릎이 나아졌다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도쿄 드럭스토어에서 카트를 밀던 한국 관광객들의 얼굴이 그 위에 포개졌습니다. 수첩 속 그 문장이 자꾸 눈꺼풀 뒤에서 아른거렸습니다. 한국은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다. 옆에 달아둔 물음표와 함께 성수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젯밤 아내와 나눈 전화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모르겠다고 하는 건 처음 듣네요. 저는 그 말이 자꾸 귓속에서 맴도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니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어젯밤 적어둔 문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다. 물음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오늘 성수를 보고 나면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성수는 트렌드에 민감한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것은 유행에 민감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저는 이것이 역시 유행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성수 입구에서 택시를 내리는 순간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넘쳤습니다. 영동과는 다른 종류의 넘침이었습니다. 영동이 시끄럽고 빽빽한 활기였다면 성수는 조용하고 깊은 밀도였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과 세련된 카페가 나란히 서 있는 골목 사이로 외국인들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골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여유롭게 걸었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트렌디한 공간입니다. 인스타그램용 배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작은 식당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미나리 전문점이었습니다. 간판이 소박했고 외관도 수수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없었고 영어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나리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된장찌개에 넣어 먹는 그 미나리였습니다. 관광용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극적인 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국의 평범한 채소 요리였습니다. 이것 앞에 왜 줄이 서 있는 겁니까? 저는 줄 끝에 서 있던 일본인 젊은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나리 요리를 드셔본 적 있으세요? 남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줄을 서신 건가요? 남성이 약간 멋쩍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진짜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요. 관광객용 음식 말고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자주 먹는 거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손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광객용 음식 말고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자주 먹는 것. 이 남성은 한국 식당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 앞에 앉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골목을 더 걸었습니다. 육회집 앞에도 줄이 있었습니다. 곰탕집 앞에도 외국인들이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화려하지 않은 음식들이었습니다. 비주얼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앞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골목 끝 작은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수첩을 펼쳐 지금까지 적은 메모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 한 가지 패턴이 보였습니다. 안국에서도, 명동에서도, 지금 성수에서도 이 사람들이 찾는 것은 한국의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무언가였습니다. 카페, 토스트, 죽, 화장품, 파스, 미나리, 육회, 곰탕. 전부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고 쓰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장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인 여성 둘이 곰탕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어땠어? 다른 한 명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맛있었어. 근데 그것보다 뭔가 따뜻한 느낌? 한국 사람들이 왜 이걸 즐겨 먹는지 알 것 같았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커피잔을 든 손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맛이 아니었습니다.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이것을 먹는지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천천히 썼습니다. 그들은 맛집을 찾는 게 아니었다. 한국인의 삶을 찾고 있었다. 카페를 나와 다시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미나리집 창문 너머로 아까 줄을 서 있던 그 일본인 남성이 보였습니다. 미나리 요리를 젓가락으로 집어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때 25년 전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교토의 어느 두부 요리 전문점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무리가 그 식당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한국에 없는 음식이라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도 두부 요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방식으로 일본인들이 자주 찾는 그 식당에서 먹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것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동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지금 성수 미나리집 창문 너머에서 일본인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없는 음식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방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찾는 그 식당에서 먹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경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골목 어귀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반박할 논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안국에서도, 명동에서도, 지금 성수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입니다. 두 번은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세 번이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쳐 어젯밤 물음표를 달아둔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다. 저는 천천히 물음표를 지웠습니다. 지우개로 문지르는 동안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 문장을 썼습니다. 그들은 맛집을 찾는 게 아니었다. 한국인의 삶을 찾고 있었다. 그 문장을 나란히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기사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대인 사람이 쓰는 문장 같았습니다. 성수의 저녁이 골목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유행이 아니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안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해답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 밖에 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30년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광장시장에 도착한 건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날 일정에 광장시장은 없었습니다. 성수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기사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진 것이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광장시장 가보셨어요? 요즘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와요. 일본 분들도 많고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쪽으로 가주시겠습니까? 기사가 핸들을 꺾으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거기 가면 한국이 뭔지 딱 알게 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뭔지 딱 알게 된다. 30년 경력의 편집장에게
택시기사가 한국을 설명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피식 웃고 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닷새 동안 이 도시에서 제가 본 것들이 그 웃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광장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참기름 냄새, 김치 냄새, 기름에 지지는 냄새가 한꺼번에 뒤섞여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 속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낯선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오래된 것 같은, 시간이 켜켜이 쌓인 것 같은 냄새였죠. 좁은 통로 양쪽으로 포장마차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그 앞에 놓인 낮은 의자들에는 한국 사람들, 외국인들, 나이 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아무런 구분 없이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꽈배기를 파는 노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갓 튀겨낸 꽈배기가 소쿠리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앞에 일본인 젊은 여성이 서서 조심스럽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여성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맛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표정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저도 하나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았으니 꽈배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노점 아주머니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집게로 꽈배기를 집어 봉투에 담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하고 달고 따뜻했습니다. 단순한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꽈배기를 손에 든 채 천천히 시장 안을 걸으며 시장 한복판 낮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냥 느꼈습니다. 닷새 만에 처음으로 취재 수첩 없이 이 도시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치를 처음 집어 먹어보는 외국인이 눈을 크게 뜨는 장면. 참기름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는 일본인 여성. 빈대떡 한 점을 입에 넣고 엄지를 치켜드는 젊은 남성. 그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래된 기억 하나가 불쑥 올라왔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막 현장 기자가 된 20대의 야마모토였습니다. 어느 여름 편집부 선배를 따라 오사카 구로몬 시장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선배가 점심을 사줬습니다. 시장 안 작은 포장마차에서 먹는 꼬치구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입 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삭하고 따뜻하고 그 냄새가 시장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선배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이 맛이 오사카야. 화려한 레스토랑 말고 이 시장 골목이 진짜 오사카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자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어떤 도시의 진짜 얼굴은 관광 안내서에 나오는 랜드마크가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 매일 드나드는 시장 골목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깨달음을 기자 시절 내내 붙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잊었습니다. 편집장이 대면서였습니다. 커버 사진은 화려해야 했습니다. 광고주는 세련된 이미지를 원했습니다. 저는 점점 시장 골목 대신 미슐랭 레스토랑을, 오래된 포장마차 대신 루프탑 바를 지면에 담았습니다. 손에 든 꽈배기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선배가 오사카 시장 골목에서 저에게 가르쳐준 것을 지금 서울 광장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닭 한 마리 식당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번호표를 기다리는 일본인 중년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꼭 오라고 했잖아요. 작년에 왔다가 너무 좋았다고. 아내가 번호표를 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딸이 서울 사진 보내줄 때마다 우리가 왜 저기 안 가냐고 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와보니까 알겠어요. 딸이 왜 여기 빠졌는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왔습니다. 부모가 딸의 말을 듣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광장시장 닭 한 마리 앞에서 1시간을 기다리며 딸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이 가족의 삶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오사카를 떠나기 전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가서 유행의 실체를 확인하고 기사를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 한복판에서 저는 전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K-팝 팬이 아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평범한 일본인 부부였습니다. 딸이 좋아한다니까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딸을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K-팝 열풍으로 설명되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일상이 다른 나라 가족의 대화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것들을 세 개가 줄 서서 찾고 있었다.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30년 동안 틀렸다. 두 번째 문장을 쓰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30년 경험이 저를 틀리게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유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전부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꽈배기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입 더 먹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도 여전히 달았습니다. 시장을 나서며 저는 입구 쪽 꽈배기 노점 앞을 다시 지나쳤습니다. 아주머니가 새 꽈배기를 튀기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끓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나카가 맞았습니다. 3년 연속 1위가 맞았습니다. 그 인정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혼자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선명했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롯데마트만 남아 있었습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가 막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후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에 오전 중에 취재를 마쳐야 했습니다. 저는 입구 앞에 서서 잠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마트였습니다. 그냥 마트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더 보겠습니까?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이미 충분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입구 앞 풍경을 보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 나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관광지도 아니고 맛집도 아니고 마트 앞에 캐리어를 끌고 줄을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캐리어들을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10개, 20개, 30개 가까이 됐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직전에 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의 마지막 코스가 마트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취재하면서도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공항 가기 전에 마트에 들르는 나라. 기념품 가게도 아니고 면세점도 아니고 동네 마트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일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도 그 흐름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입구 쪽에 외국어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고 캐리어 무료 보관소가 따로 마련돼 있었습니다. 외화 환전기와 무인 환급기가 눈에 띄었고 외국인 전담 직원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 마트는 오래전부터 외국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자 코너였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카트를 밀며 과자를 박스째 집어들었습니다. 허니버터칩, 꽃갈콘, 새우깡, 빼빼로. 저는 그 브랜드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일본에도 비슷한 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국 과자를 박스째 담고 있었습니다. 엿새 전이었다면 여러 가지 설명을 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젊은 일본인 여성이 냉장 코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노란색 플라스틱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나나 우유였습니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마트 한복판이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나고 카트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오가는 그 소란스러운 공간 한가운데에서 그 여성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어디서 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안국 카페 앞에서 갓 구워진 빵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눈을 감던 그 여성의 표정이었습니다. 엿새가 지났습니다. 첫날 아침과 마지막 날 아침이 같은 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메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쓰려 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떤 문장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 여성이 눈을 감은 그 순간을 활자로 눌러넣는다는 것이 갑자기 폭력적인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세상의 모든 순간을 문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문장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으로 일본인 노부부가 천천히 카트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카트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넣을까요? 소녀가 이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제품을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많이 담읍시다.
언제 또 오겠어요? 두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가슴 어딘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집장 야마모토 히로시가 마트에서 먹먹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를 위해 한국 마트에서 과자를 담는 일본인 노부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서울은 손녀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념품 가게가 아니라 손녀의 취향이 담긴 동네 마트였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제 광장시장에서 본 일본인 중년 부부가 떠올랐습니다. 딸이 좋아하니까 따라온 부부. 그리고 와서 보니 딸을 이해하게 됐다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손녀가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오고 조부모가 옵니다. 한국이 일본의 한 가족 안으로, 그 다음 가족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유행은 가족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행은 혼자 소비하는 것이지 조부모가 손녀를 위해 카트를 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트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멈췄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그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수첩 위에 올려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엿새 동안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안국 카페 앞에 이른 아침, 명동 올리브영의 카트, 약국에 붙은 일본어 안내문, 성수, 미나리집 앞에 줄, 광장시장 꽈배기에 따뜻한 온기, 그리고 방금 전 바나나 우유 한 모금에 눈을 감던 그 여성의 얼굴. 20년 전이었습니다. 오사카 편집실에서 동료 기자 스즈키와 함께 술을 마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신입 기자가 들고 온 한국 특집 기획안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그 기획안을 보며 스즈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잡지 독자들이 진심으로 동경할 만한 게 없어. 음식도 관광지도 전부 일본 거 따라한 것들이잖아. 스즈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 독자들은 일본에 없는 것을 보러 해외를 가는 거잖아. 한국에는 그게 없지. 저는 그날 기획안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2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일본인들이 한국 마트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바나나 우유를 마시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녀를 위해 과자를 박스째 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스즈키에게 했던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한국은 우리 독자들이 진심으로 동경할 만한 게 없어. 저는 천천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덮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수첩을 덮는다는 것은 기자로서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0년 전 제가 틀렸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서며 마트 안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과자 코너를 누비는 사람들, 바나나 우유를 손에 들고 환하게 웃는 젊은이들, 손녀를 위해 카트를 미는 노부부. 여행의 마지막 날, 이 사람들이 선택한 곳은 이 마트였습니다. 저는 입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와 카트 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제 귓속에서 선명했습니다. 마트를 나서는 순간 봄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엿새 동안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모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처럼 살아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완성되는 순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서울역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오사카로 돌아갑니다. 다나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가방 속 수첩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수첩은 덮여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현장에서 수첩을 덮은 채로 취재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서울역 앞 광장을 가로질러 불어왔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았습니다. 그 바람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사카행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떠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벨트를 매며 눈을 감았습니다. 엿새였습니다. 고작 엿새였는데 30년의 확신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앞에서 스스로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도시가 사라지는 것을 아쉽게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이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서자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수첩을 덮었다. 쓸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 내가 가진 언어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른 봄 아침 카페 앞에 줄을 선 내 나라 젊은이들의 얼굴에는 유행을 쫓는 표정이 없었다. 영동 약국에서 남편의 무릎을 위해 파스를 박스째 담던 여성의 눈빛에는 충동 구매의 가벼움이 없었다. 성수 미나리 집 앞에서 기다리던 남성은 맛집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을 찾고 있었다. 롯데마트에서 바나나 우유 한 모금에 눈을 감던 그 여성의 표정은 30년 동안 세계를 취재하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행복이었다. 우리가 일본을 동경하던 시대가 있었다. 일본의 골목을 걷고 싶어서, 일본의 음식을 먹고 싶어서, 일본인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비행기를 탔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이 서울의 골목을 걷고 싶어서, 한국인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있다. 그것을 증명하러 서울에 갔던 나는 그 현장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수첩을 덮었다.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한국인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몰랐을 뿐이었다. 펜을 내려놓자 손목이 뻐근했습니다. 창밖으로 일본 열도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사카가 가까워질수록 서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어땠어요, 서울이?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소. 어떤 말이요?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고 했잖소. 아내가 웃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들으며 수첩을 펼쳐 기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세계는 왜 한국인의 하루를 동경하는가? 착륙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잃어서 덮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덮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편집실에 들어서자 다나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사 여기 있습니다.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편집장님? 저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호 커버는 서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나카. 네, 3년 전에 자네가 맞았습니다. 3년이나 늦었군요. 편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켜며 서울의 봄 공기를 떠올렸습니다. 안국 골목의 이른 아침, 차갑지만 맑았던 그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빵집 앞에서 두 손으로 빵을 감싸주고 눈을 감던 그 여성의 표정이 모니터 화면 위에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우리만 너무 익숙해서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영상의 시작이 됩니다.